안녕하세요. 학술부에 대한 김천우입니다. 오늘 이 중요한 세미나의 좌장을 맡게 됐습니다. 앞서 코로나 이후의 공간 정책과 비즈니스 방향에 대해서 윤수정 박사님과 이근영 박사님의 말씀을 참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는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이고 그 두 번째는 미래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아마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미래를 알고자 애를 썼던 것 같아요. 미래를 예측하고 안다는 것이 꼭 점쟁이들의 업무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역시 지금 코로나 이후의 미래 사태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미래를 점쟁이처럼 예측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만이 가진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미래의 사태에 대비하고자 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비단 코로나 이후의 사태에 대해서 저희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신문에도 코로나 이후에 변화가 될 미래의 어떤 세상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또 세계적인 상황, 정치적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발표한 것은 아마 이런 논의의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분들은 총 6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산, 학, 연 다 모셨습니다. 그리고 공공에서 정부에서도 나와주셨고요. 그래서 보통 이런 토론을 하게 되면 기존의 토론들은 토론자들께서 쭉 본인의 말씀을 하시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이런 온라인 방송을 해보니까 이 온라인 방송이 좀 길면은 좀 지루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 차례를 더 돌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1차적으로 한번 토론자들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간을 좀 가지고 다시 한번 2차 토론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으로 모신 분들은 총 6분입니다. 제가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서 회장님께서도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이제는 각 토론자들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자기 소개를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더 시청자분들이 기억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 토론자분들을 가나다 순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이 한시나 조금 뒤에 계신 분들은 항상 불리한 조건에서 토론을 하시게 돼서 오늘은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뒤에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진석 서울시의 도시계획 과장님부터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최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서울시 도시계획과장 최진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 변화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 이제 도시정책 내지는 도시계획에서 충분하게 담아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참 시적절한 그런 토론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첫 번째 발제자께서 주신 말씀은 사회적인 거리두기 또는 물리적인 거리두기, 또 온라인의 연결 강화 이런 정도로 이해를 좀 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온라인 상의 연결이 강화된다는 것은 사실 완전하게 새로운 상황들은 아닐 것입니다. 종전에도 조금씩 이제 변화되어 왔던 그런 현상들일 텐데 이런 코로나 상황 이후로 그것이 이제 점차 가속화되고 또 굉장히 빨라지는 이런 상황들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서울시의 도시 기본 계획이라든지 다수의 많은 계획들을 수립을 했고요. 또 현재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제 공청회 중심의 오프라인의 어떤 의견 수렴 중심이었다면 서울시에서 이제 점차 온라인이라든지 또 다양한 의견 수렴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 좀 더 확산되거나 굉장히 오늘 발제자께서 소개해 주셨던 그런 정도 수준의 끝까지는 사실 희망은 했지만 가지는 못하는 상황들이 많았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굉장히 그것이 빨리 이제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이 시민들 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민간의 협력, 또 민관이 함께 만드는 계획들이 중요할 건데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이제 가속화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제해 주신 발제자님의 말씀은 아마도 그 비대면 또 언택트 비즈니스의 가속화 내지는 지속화 이 정도로 저는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도시 공간 구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잠깐만 드려보면, 서울은 이제 중심지가 3도심, 그 다음에 이제 7광역 중심, 또 12지역 중심, 그 외에 또 지구 중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심지는 다들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육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비주거라든지 업무 상업의 확충,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점이 될 것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인구가 집중이 되는 쪽으로 갈 것이고, 또 보다 과밀하고 고밀한 그런 환경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당연히 그 올바른 방향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그 팬데믹 하에서는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기존의 그 도시계획 방향을 유지하더라도 조금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좀 고민은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러한 뭐 코로나 이외에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또 다른 그런 상황들이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왔을 때라도 완전하고 완벽한 비대면 상황은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대비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을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고요. 특히 도시가 일부가 이제 마비가 되더라도 또 다른 일부가 여전히 기능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계속해서 도시 기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도시계획적인 지원들이 중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에서는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이후에 도시 기본계획에 대한 그 모니터링, 도시변화 진단들을 쭉 수립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계획적인 요소라고 할까요? 그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최소 주거 면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1인 가구는 14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만일에 이런 그 코로나 이후의 상황들을 가정해 본다면은 그 최소 면적이라는 부분도 뭔가 좀 변화가 생겨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안전한 환경, 생활 환경이라는 그러한 어떤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들도 있습니다. 그 지표 속에는 뭐 교통사고 건수라든지 또는 범죄의 5대 범죄 건수, 그다음 또 미세먼지 발령 횟수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여기 아마 추가로 이제 코로나 뭐 확진자라든지 내지는 또 어떤 뭐 그와 유사한 형태의 또 지표들도 추가로 좀 고려돼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하고, 그리고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이런 내용을 좀 반영해서 좀 더 새로운 그 제안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그 국토부 도시경제과장님이신 이익진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도시경제과장 이익진입니다. 저는 지금 많은 박사님들이 그 코로나 이후의 공간 정책이나 비즈니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최근 코로나 사태, 그 코로나 위기에 임하는 최근 어떤 스마트 시티 정책의 단상을 하나 이렇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까 윤주선 박사님도 빠른 이런 위기치 못한 상황에는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최근에 제가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면은 워렌 버핏의 재밌는 말을 인용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밀물이 빠질 때는 누가 빠지고 나서는 누가 벌거숭이였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결국은 위기에 처했을 때 누가 무방비 상태였는지 알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최근의 상황을 보면은 신이 코로나19라는 문제를 전 세계 인류에게 주고서 우리 모두를 시험에 들게 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각국의 대응 방식은 다양합니다. 봉쇄와 격리 등으로 정책을 취한 중국이나 그 밖에 많은 나라들이 있고요. 또 집단 면역이라는 조금 어떤 실험적인 정책을 취했던 스웨덴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3T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빠른 진단, 테스트와 트레이싱, 역학조사, 그리고 그에 따른 진찰, 그래서 트리트먼트, 그런 3T 정책으로 각국의 저희가 어떻게 보면 모범 학생으로 지금 많은 언론이나 그런 데서도 저희가 반영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봉쇄 격리보다는 이런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이 사회가 지속 가능하게 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근에 돌연변이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저는 정책도 좀 급하게 변하는, 그러니까 돌연변이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스마트 시티 정책을 임하면서 부천이나 실증 등의 R&D 정책으로 데이터 허브 플랫폼이라는 사업을 18년부터 구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악화되면서 저희가 2월 말에 브레인스토밍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데이터 허브를 이용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2주 동안 저희가 밤샘 개발을 해가지고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시범 운영을 해서 저희가 질병관리본부에 저희가 그것을 이관을 했고요. 기존에는 카드 결제 정보나 그 핸드폰의 위치 정보를 통해서 그 확진자의 동선 정보를 파악을 하는데 기존에는 공문과 수기를 통해서 한 2, 3일 걸리던 것을 저희가 10분 이내로 단축을 할 수 있었고 거기서 동선뿐만이 아니라 네트워크 분석 등 다양한 통계 분석을 AI랑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저희가 슈퍼 확진자를 찾는다든지 그런 데 많은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질병관리본부나 그런 데서 호평을 받고 외신에서도 이렇게 관심이 많아서 제가 지금 이것도 이제 온라인 하는 세미나지만 지난주에 국내 최초로 아마 온라인 외신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브리핑을 했었고 그 이후에 55개국에서 그래서 덴마크, 미국, 영국, 심지어 방글라데시아까지 55개국에서 접해서 저에게 질문을 주고 저희도 답을 했고요. 그에 대해서 지금 BBC, CNN, 로이터 등 많은 방송에 이런 것들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조금 발상의 전환, 뉴노멀 시대에는 이런 돌연변이 정책을 통해서 도시 공간이나 여러 가지 이런 비즈니스에 대응하는 스마트 시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익진 과장님께서는 그간의 또 대응 방법으로 저희가 잘하고 있는 스마트 도시가 어떻겠냐는 제안을 마지막으로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국토연구원의 이완건 박사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국토연구원 이완건입니다. 네, 저는 이번 코비드 사태가 소위 말하는 September 11, 9.11 세계 경제 질서가 바뀌는 것처럼 그럴 정도의 파괴력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삶을 살고 있는 방식들, 일을 처리하는 방식들, 공간을 이용하는 방식들, 위성을 확보하는 방식, 사회에 참여하는 방식, 장소를 이동하는 방식들이 전반적으로 다 고민하고 새롭게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 해결책을 하나씩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기적인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고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만연했다는 것은 변종이 생겨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상시 체제로 항상 준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정책과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몇 가지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가 교통이나 물리의 흐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세종시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고속버스를 이용했는데 딱 3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으면은 결국은 민간에 있는 교통기관이라든지 회사들은 결국은 도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해서 그 대중교통수단이 큰 위기에 직면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질서로서 많이 이야기하는 공유경제 시스템도 지금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공유경제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의사 결정 방식, 도시 계획이나 정책 이런 데서 시민 참여라든지 특히 직접적인 참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게 과연 이제 코비드19 이후에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될 것인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소호라든지 이런 근무 형태가 바뀜으로써 사무 공간이나 이런 것들, 도시 공간에서 사무 공간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변형돼야 될 것인지, 또 하나는 이제 물류 흐름 속에서 배달 문화 이런 것들이 확대되고 하면서 음식이라든지 판매 공간들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대면 소비 방식으로 인해서 물류 유통이나 변화가 이런 것들도 이제 상당히 가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 속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물품을 구매하는 그런 흐름들이 앞으로 가속화되고 하면은 오프라인을 통해서 구매하는 그 전통적인 대형 할인점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이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 어떻게 변형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해결책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은 도시와 관련된 정책적인 부분은 뭐 단기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장기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한 텀이 돌고 나서 조금 제 의견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완건 박사님께서는 앞으로 발생할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중교통의 문제라든가 의사결정 방식의 문제, 그리고 상업이나 업무 공간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든 대응할 대응책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그 이명범 P&D 파트너스 대표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P&D 파트너스의 이명범입니다. 우선 첫 번째 주제로 상상과 허상이라고 하는 우리 윤주선 박사님의 불확실한 어떤 미래 사회의 도시 공간에 대한 인식 재밌게 잘 들었고요. 두 번째 이근영 박사님한테서는 기업에서의 언택 비즈니스 동향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는 오늘 또 다른 생각을 좀 해볼까 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바이러스 환경 질병에 의해서 어제 오늘의 이야기인가 아니면 앞으로의 계속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인가, 그렇다면 과거를 통해서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갈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바이러스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2003년에는 사스가 좀 있었고요. 2009년에는 신종플루가 좀 있었고 2015년에는 메르스가 발생됐고 올해 이제 코로나가 발생돼서 어쩌면 그 전에도 많은 질병들이 있었었는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빠른 시간에 확산됐던 이유는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 유선에서 무선이라는 통신의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공유하고 확산되지 않았는가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2003년부터 한 4번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러스 질병의 시대를 저희가 겪고 있는데 주기를 살짝 계산해 보니까 한 5년마다 한 번씩 똑같은 바이러스 질병 재해가 우리 사회에 다가오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 아닌가라는 좀 참을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주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면 우리 도시 공간 혹은 최근에 저희 화두로 나오고 있는 신도시라든지 도시 재생, 우리 살고 있는 도시 공간 정책과 관련해서도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면서 주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파악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우선 최근에 부동산 산업과 관련해서 최근에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10년 주기로 반복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1997년이죠. 저희가 아시아 금융위기가 촉발됐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96년에 OECD 가입을 하고 이후에 헤지펀드의 유동성 확대로 인해서 자본시장이 개방되고 그로 인한 위안관리 부실이 경제난을 부추기는 현상이 됐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내에서는 새로운 금융기법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해서 새롭게 경기 활력도를 넣게 되는데 그 촉발책은 다름 아닌 1기 신도시부터 그중에 신도시 용지 중에서도
상업과 업무용지라는 미활용 용지부터 태동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체들이 사회에 주역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주역들이 수로 만들었던 상품들은 보면 도시명 주거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형된 상품을 만들어냅니다. 바이러스도 변종이 나타나듯이 저희가 사는 도시공간의 상품도 변형된 상품이 주도적으로 일어나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2007년에서 근본적으로 또 미국의 금융시장에 촉발된 세계 금융위기를 저희가 겪게 되는데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어떤 유동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미국의 탑 10위로 있는 대부업체인 리먼 브로더스 파산 위기가 됐다고 저희가 좀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내 부동산에서도 역시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게 되고 직장을 잃게 되는 현재와 같은 유사한 사회적 병폐를 겪게 되는데, 그러면서 새롭게 또 등장하게 되는 것이 새로운 사회 주역이 또다시 또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주체들은 또 도시의 새로운 변형된 또 상품을 만들어내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일자리와 주거에 결합된 지식산업이라는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어떤 국내 신도시 사례를 살펴보면 위기에서 기회가 온다고 반드시 새로운 주체가 태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근본에 저희가 겪게 되는 바이러스 상황은 어쩌면 새로운 사회의 주역이 태동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치를 약간 갖게 되고요. 두 번째는 반드시 우리 주거 공간과 함께 일자리와 삶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직주 근접에 변형된 파생 상품이 나타내는 것을 저희가 시사점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로 저는 일단 진단은 해보고요. 다음번엔 향후 미래 상품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들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따로 정리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유진 정도 UIT 이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도 UIT 김유진입니다. 저희는 그 도시계획하고 공간 정보를 이용한 정보화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예, 지금 앞에서 보여주신 발표 자료들을 잘 보게 됐는데요. 내용을 보면 지금 기존에 저희가 해오던 어떤 그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는 물량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그 개발 중심으로 작업을 진행해 왔는데, 앞으로는 이제 코비드 사태 때문에 뭐 거리두기라든지 집에서 재택근무라든지 하는 내용 쪽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그런 사회적인 변화를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과정에서 또 하나를 문제점을 느끼게 되는 게, 결국은 도시의 밀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작동하고 있다. 외국에서도 뭐 뉴욕이라든지 대도시에서 집단적으로 감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밀도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안에서도 밀도 안에서도 빈부격차가 발생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만 하더라도 고소득자들도 주상복합 같은 굉장한 고밀도에 살고 있고, 또 저소득자들은 그 다가구 같은 고밀도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코비드 환경에서는 오히려 같은 고밀도라고 하더라도 고소득자들은 굉장히 안전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출퇴근도 개인 자가용으로 하게 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게 되고, 또 두 번째 보여주셨던 그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 디지털 인프라를 접근하는 방식에서도 굉장한 차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화상 교육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컴퓨터가 없다든지 아니면 인터넷이 안 된다든지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떤 물량이나 개발 중심이던 기존의 시각이 도시의 환경이나 구조적인 개선으로 가는 쪽으로 시각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시각이 바뀌는 데 있어서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인프라들, 요즘 생활 SOC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거기에 맞춰서 디지털 인프라 이런 것들을 갖춰주는 게 결국 또 스마트 시티가 지향하는 바하고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는 시민 참여하는 방법들, 물론 그 기존의 시민 참여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온라인 쪽으로만 계속 접근을 하다 보니까 뭐 접근성도 떨어지고 또 참여하는 방법도 문제가 있었고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도시 재사용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식들, 뭐 엄밀히 따지면 뭐 같이 마을을 바꿔나가는 리빙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식의 참여를 디지털 인프라와 같이 엮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진행한다면 앞으로 이런 질병들이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좋은 도시 관리를 위한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차 토론의 마지막으로 김승남 오늘 준비해 주신 사회자 겸 중앙대학교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중앙대학교의 김승남입니다. 두 분의 발표 우선 너무 잘 들었습니다. 두 분의 발표의 공통점을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코로나 이후에 무엇이 변할 것이며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가,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우린 도시계획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라는 것으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거리두기. 저희가 지금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윤주선 박사님의 발표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콜레라 때와는 다르게 우리 인간들이 근본적으로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코로나가 없어지면은 완화될 것이다라는 이런 예측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코로나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도시의 변화들을 살펴보면은 코로나가 없어진 이후에도 이러한 현상들이 어느 정도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좀 설익은 상상을 해봅니다. 예를 들자면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더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된 점, 더 막히지 않은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 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강력범죄가 줄어들고 있는 점, 전쟁도 멈추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도시 문제 해결에 되는 하는 이런 의도치 않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쩌면 밀레니얼 세대들이라고 하죠. 저희가 유사일에 가장 개인주의적이라고 하는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런 지금까지 겪어왔던 어떻게 보면 불필요했다고 느껴졌던 인간관계에서 느껴졌던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해소하는 그런 기분을 만끽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저는 한편으로는 해봅니다. 그런 거와 연결돼서 실제로 최근에 그 플래닛티니진에 올라온 어떤 아티클을 하나를 보면은요, 저희가 1960년대 오스카 뉴만이 얘기했던 디펜스 오브 스페이스에서 얘기했던 공공공간에서의 영역성을 확보하는 문제, 이것이 앞으로의 도시설계에 있어서 굉장히 큰 화두가 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개인적인 공간이 공공공간에서도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마저도 도시에 있어서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도시 밀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미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뉴욕에서 더 많은 확진자들이 확산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시 밀도, 고밀도,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공간 개발이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공격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 계획가 입장에서는 이런 공격들을 어느 정도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그동안 저밀 개발을 굉장히 죄악시했던 미국이나 서구 도시들에서 보면은 그동안 뉴어바니즘이나 이런 계획 요소들을 통해서 추구했던 그런 것들이 반박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굉장히 곤란함을 느끼고 있고요. 많은 도시계획가들이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도시 밀도가 가지는 장점들에 대해서 많은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심지어 뉴욕에서마저도 그 고밀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치명률이 낮아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도시 맥락은 다르지만 그러한 관점에서 도시계획가들은 좀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나아가 보면은 사실은 그런 도시 맥락이 저희는 좀 많이 다르죠. 저희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미 고밀화되어 있는데, 한편으로는 컴팩트한 도시 개발을 더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반박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로, 기존에는 교통 혼잡, 대기 오염, 주택 가격을 이야기했다면은 지금은 또 이 감염병의 확산을 가속화시키는 부분들이 또 추가되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반대로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서구에서는 도시하고 농촌에서의 그 감염병과 만성질환에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좀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재택근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두 분 모두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번에 이런
반강제적인 재택근무의 확산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러한 경향성이 어느 정도는 확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많은 분들이 재택근무가 확산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대면 접촉의 필요성 때문에 한국 사회의 문화 때문에 이런 것들이 확산이 못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연구를 해보면은 사실은 더 큰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였습니다. 의외로 저희가 ICT가 굉장히 발전해서 그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기업들의 정보 보안 문제로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용적으로 기술적으로 많은 소요가 필요했던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에 그런 인프라들이 갖춰지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해소되면서 어느 정도 사회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여건이 마련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 재택근무가 확산된다고 했을 때 또 저희가 생각해야 될, 도시계획가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역시나 과거 1990년대에 미국에서 재택근무가 처음 등장했을 때 논의되었던 텔레스프롤의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는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이게 재택근무가 단순히 워크라이프의 밸런스, 워라밸이라고 요즘 많이 얘기를 하죠. 워라밸을 개선시키는 측면으로만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전혀 아니라, 과거에 도심에서 낮 시간대에 일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의 주거지 근처에서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아주 크나큰 변화를 야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더 많은 교통 수요, 상업 수요, 그리고 뭐 엔터테인먼트 수요, 이 기존의 도심에서 발생했던 수요가 교회로 이동할 것인지 할 거란 이 변화에 대한 준비를 저희가 하지 않으면은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에 좀 과거 유럽에서 혹은 미국에서 도시가 확산되면서 나타났었던 많은 문제점들을 저희 도시에서도 만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조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1차 토론을 마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도리어 이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할까, 그게 더 걱정입니다. 그 이전에는 일주일에 한 2번씩은 친구들하고 저녁에 소주도 마시고 했는데, 최근에 이 사회적 격리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 때문에 친구들도 못 만나고 또 소주 마실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세상이 간다면 그다지 또 즐거운 세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잠깐 2차 토론 전에 저희가 이전에 사전 질문을 드린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전 질문이 많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불행하게도 딱 2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가지인데, 하나는 이 질문을 하신 분의 성함을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김선태 미래에셋 상무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의 변화는 분명히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집에서도 실천해야 한다는 슬픈 현실이 우리를 실색하게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이 모든 변화의 대전제가 치료제가 없고 아직 백신과 치료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증상 감염자들이 있다는 코로나19의 특징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질문은, 백신 치료제가 개발되고 나면 코로나 발생 이전의 개인 생활, 사회적 교류, 국가 간 교역과 여행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근영 박사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인문사회학자는 아니어서 뭐 대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예를 들면 뭐 국가 간 교역과 여행이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회복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교역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저희 기업에서 바라보는 건 지금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많이 끊어지고 그거에 대한 위험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아주 필수적인 것들은 아웃소싱이 아니라 다시 자국으로 들여오는 인소싱이 좀 되지 않을까, 뭐 그 정도밖에 예측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 전반적인 큰 방향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업에서 보면 지금의 방향으로 계속 가긴 갈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벡터라는 걸 배우지 않습니까? 벡터라는 걸 보면 방향과 힘이 있는데, 방향은 우리는 이전부터 코로나19 전부터 방향은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었고요, 이미. 대신 그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와 있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더 빨리 왔고 속도가 더 빨라졌다라는 거로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치료제가 나오게 되고 또 이제 코로나19라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정복을 하게 되더라도 속도가 줄어들고 뭐 좀 느려지고 그런 거에 대한 밸런스가 있을 뿐이지 방향은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재택근무나 화상회의나 이런 것들도 보면 반강제적으로 경험해 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안 해보다가 이번에 처음에 반강제적으로 해보니 아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좋은 점들이 많구나. 또 온라인 쇼핑도 안 해보다가 이번에 어쩔 수 없이 해보니까 아니 되게 편하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 방향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급속도로 왔을 뿐이지 어느 정도 이런 방향들은 계속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주신 그런 질문 말고도 지금 방금 그 올라왔던 거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도 될까요? 예. 그 실시간으로 올라왔던 얘기 중에 그 제가 드린 발제 내용들 중에 그 언택트용 뭐 스튜디오에 대한 반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김근영 선생님 의견이 좀 있었는데요. 그 저희가 재택근무 요령들 중에 뭐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요령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출근을 한다. 집에서라도 출근을 한다. 그래서 본인이 편한 시간에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하는 것이 다르긴 하지만 출근을 한다. 그래서 옷을 뭐 잠자고 일어난 그 옷이 아니라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또는 씻고 뭐 이렇게 머리를 만진다든지 옷매무새를 단정하게 한다든지 또는 책상이 있는 방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러한 재택 내에서의 근무지를 내가 나름대로 정하고 그런 것들을 루틴하게 하는 그런 요령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그 개인별로 언택 스튜디오 공간 같은 것들은 분명히 필요성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게 만약에 뭐 이렇게 방송용 장비가 안 갖춰져 있어도 화상용 채팅 뭐 이런 것들은 갖춰지지 않더라도 본인이 집에서 뭔가 업무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은 좀 보장이 되거나 좀 필요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의 개인적인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전병창 세종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인데요. 지금까지 추구해온 도시정책의 방향이 도심의 밀도를 올리고 도심 외곽으로의 어떤 스프로를 방지하는 정책이었는데 이번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어떻게 보완돼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이익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 코로나가 이제 도시의 집중, 분산이나 밀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컴팩트 시티라는 그러한 어떤 트렌드도 조금은 완화된 형태를 가지 않을까.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응하는 수준의 어떤 도시 공간이나 밀도나 구조가 필요할 거고요. 최근에 김현수 우리 학회장님께서도 아마 어디 기고를 하셨었는데 한 15분 거리 내에서 주상복합처럼 모든 게 밀도 있는 것보다는 조금 15분 내에서 퍼스널 모빌리티 그런 킥보드나 그런 것들로 활동을 하면서 이동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얼번 빌리지나 아니면은 교회 그런 어떤 형태의 도시들이 조금 더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간 내부적으로도 도시나 주택 안에서도 아까 뭐 의견이 있었지만 조금 개인적인 공간들이 배려되는 그런 구조가 앞으로 좀 고민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2차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2차 토론은 앞서는 제가 한 3분 정도 말씀해 달라고 부탁드렸었습니다. 이제는 좀 시간이 좀 여유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온라인 방송의 특성상 시간이 길어지면은 사실 청취자들이 또 시청자들이 상당히 지루해 하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서는 앞선 순서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 기정사실화 됐다라는 걸 전제하에서 디지털 그 격차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뭐 인프라일 수도 있고요. 또 지금 현재는 그 디지털 어떤 시스템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 이제 안착되고 변화될지 정확하게 뭐 나와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러한 디지털에 대한 고민과 또 그 격차 극복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공에서
많은 투자를 앞으로 하겠습니다만은 분명히 그 부족할 것이고요. 또 어떤 한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우리 이제 국토계획법에 있는 그 공공기여 내지는 뭐 어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도로나 이제 공원이라고 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들이 국토계획법 체계내에는 잘 나와 있죠. 서울시만 하더라도 지금 뭐 도로나 공원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많은 그 확충은 필요하지는 않은 상황 같습니다. 이런 상황과 앞서 말씀드렸던 그 디지털 격차라는 부분을 함께 놓고 볼 때 어떤 그 공공기여 내지는 어떤 기반 시설의 형태로 어떤 법 개정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것들도 고려가 된다고 하면 그 디지털 격차 해소가 되는 부분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디지털 격차를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방법론으로서는 공공기여를 통해서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그 국토부의 이익진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는 코로나에 대응한 스마트 시티 정책의 한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요즘 뉴스를 보면은 오늘 뉴스에도 이제 프랑스에서도 연구기관에서 한 60도에서도 코로나가 1시간 이상 살고 있기 때문에 여름에도 지속될 수 있다고 하고 하버드대에서는 2022년까지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백신이나 이런 치료제가 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1년 이상 필요하고 더 문제인 것은 이러한 코로나가 계속 돌연변이를 하기 때문에 백신 개발을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뉴노멀 시대에 접어들 수 있다는 것인데요. 아까 다시 말씀드렸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최근 한 17회 연재를 계속 전문가들 기고를 하고 있어서 저도 여러 가지 트렌드를 보기 위해서 보고 있는데 그쪽 그 기고문에 한 멋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났을 때 국가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는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조금 어떻게 보면 뼈아픈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간구조나 비즈니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정책에 당겨져야 될지 저희 그 정부 당국자들에게 던져진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도시 집중과 분산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 답변도 드렸지만 최근 요즘 뭐 관광이나 유통이나 공연 같은 것들은 이제 많이 침체를 겪고 있고 그밖에 상업시설이 그렇기 때문에 상업시설이 앞으로 기능 용도 지역에서도 상업시설은 많이 조금 더 불황이나 침체를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최근 택배나 그런 것들을 통한 여러 가지 물류는 활성화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도시 기능 저희가 용도 지역 같은 걸 할 때도 조금 복합적인 용도를 지정한다든지 그 상업 지역에 대해서 대안적인 용도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도 여러분 많이 말씀하셨지만 주택이 앞으로는 그 재택근무를 하는 어떤 오피스 기능도 해야 되고 또 만일에 또 다른 코로나 20이나 21이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 또 자가격리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의 기능도 조금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 정책을 하는 입장으로서는 제가 보니까 언택트라는 용어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조금 만들어진 용어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외국에서는 제로 콘택트, 노 콘택트라는 말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도 앞으로 주택이 조금 오피스 기능을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홈피스라는 그런 용어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집에서 여러 가지 기초적인 여러 가지 검사를 할 수 있는 하우스피탈 그런 것들도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주택 안에서도 구조도 조금 기존에 이제 땅콩 주택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1인의 어떤 공간을 이렇게 만드는 것들도 고민을 해봐야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중교통 아까 이한건 박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버스를 저보다 한 명 더 타고 오셨네요. 저는 2명이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중교통이 침체될 것이라는 것도 그리고 스마트 시티에서 제일 중요한 사항이 이제 공유 경제인데 그러한 것들도 앞으로 조금 한번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재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쇼핑,
원격 의료 그런 스마트 기능이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고 디지털 격차도 저희가 교육 등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관광이나 공연에서는 직접적인 것들이 어렵다면 VR이나 AR을 통한 그런 어떤 기능 활성화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익진 과장님께서는 앞으로도 이런 코로나와 유사한 그 바이러스는 또 발생할 가능성이 많고 이것은 백신만으로는 대응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결론적으로 앞으로 우리나라는 스마트 시티로 해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그 국토연구원의 이완건 박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이완건입니다. 다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최근에 이 사태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시 정책이나 이런 관련해가 해외 사례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미국이라든 유럽 사례들, 선진국 사례라고 많이 이야기했는 것들이 화장기 빼고 민낯으로 보니까 훨씬 문제가 많고 우리들 과연 그 모델을 따라가야 되는 거냐, 이게 왜 우리는 우리의 길로 가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고밀 개발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모델이 유럽 쪽에서 가져온 컴팩시티 모델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의미가 있는 건지, 컴팩트하던 밀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밀도와 관련된 그 안에 있는 시설들이 어떻게 배치되고 어떻게 위생이 관리되고 어떻게 동선이 처리되고 응급 상황이 생길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 갖추고 있지 못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고요. 밀도 그 자체는 상대적으로 좀 낮아지지 않느냐, 중요성이 낮아지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고민해야 될 거, 지금 여러 가지 경제 논리에서 대도시 중심으로, 거대 도시 중심으로 해서 국가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앞으로 유지를 시켜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 도시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가져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토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뉴욕이라든 동경이라든지 우리 수도권만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전염병 확산 이런 것들에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대도시가 가지는 장점이라는 것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교통수단 같은 경우에도 이게 결국은 단순히 교통수단 그 분담률이나 이용 방식이 아니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뭐 대중교통 중심으로 해서 TOD라든지 뭐 이런 방식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대중교통 중심으로 해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뭐 그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철도역이나 터미널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중심으로 하는 것을 거의 불문율처럼 받아들이고 도시를 그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많이 얘기를 해왔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냉정하게 좀 봐야 되지 않나 뭐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 시설들, 특히 공공이 많이 모이는 민간 시설들, 예를 들어 병원이나 보건소나 노인복지 시설들 관련된 보건의료 시설들이라든지 아니면 영화장, 공연장 같은 이제 관람 집회 시설들, 아니면 교회라든지 이런 종교 시설들, 유치원이라든지 교육 시설들, 이런 시설들에 대한 설치나 계획 기준이나 운영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다 바뀌어 가야 될 것인가를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코비드19 이후로서는 과거에 있던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소위 말하는 불문율이나 상식이나 이런 것들이 파괴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직면했기 때문에 하나하나씩을 좀 따져서 그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 상황 소위 말하는 게임 체인지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적인 부분으로 사람에 대한 문제들, 결국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가장 큰 피해자가 흑인 계층들, 마이너리티 그런 계층들이 문제를 많이 이제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도 결국은 소상공인부터 해서 그 기저질환이 있다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이런 큰 변혁이라는 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대책이 뭔지, 정부에서 하고 있는 대책이 내는 것보다는 제 생각은 더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이게 우리 그 소위 말하는 60년대 경제 개발 발전 단계에서 물론 이제 우리가 IMF도 겪었지만은 지금과 같은 그런 수준의 그 변화라든지 고난은 그 이미 없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좀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대면 접촉, 비대면 접촉 그런 부분들 결국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비대면 접촉을 중심으로 하는 건데 특히 이제 부유한 계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대면 접촉과 비대면 접촉을 동시에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그런 능력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줘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도시 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건 박사님께서는 기존 우리가 가지고 도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상식이 일정 정도는 변경돼야 된다. 또 거기에 변경된 상식에 맞춰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사회적으로도 사회적 약자 그리고 저소득층 그리고 뭐 기저질환 같이 기존의 병문을 갖고 계신 분들 또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대응 방안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명범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전반부는 그 질병 예방 혹은 경제 관점에서 살펴봤더라면 이제는 앞으로 미래에 이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인가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근본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가장 치명적인 어떤 분야가 사실은 고용시장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6개월 정도가 이 사태가 더 이어진다면 10명 중에 8명이 직업을 잃게 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 예고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몇 가지 중에 하나 짚어보면 첫째는 이제 비대면의 일상화되는 시대에서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의 육성 로드맵이 가장 시급한 거 아닌가. 새로운 어떤 환경 변화에 맞는 새로운 신성장 일자리 로드맵이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그 수도권 3기 신도시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사회 현상을 조금 반영을 해주는 쪽으로 제도가 조금 많이 개선됐으면 하는 의미입니다. 첫째가 이제 그동안은 아마 주거, 상업 등 직주 분리의 어떤 형태의 용도지역 체계가 나왔는데 이제는 최근에 많은 사회가 변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는 직장과 주거가 함께 어우러지는 직주 근접의 패턴으로 빠른 용도지역 체계, 예를 들면 그동안 조닝제가 아닌 혼합제든 복합제든 복합화되는 어떤 용도지역 체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업무라는 인식을 조금 바꿀 때가 되지 않았는가. 건축법상의 업무라는 인식을 이제는 산업이라는 용어로 개념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가상으로 해보면 앞에 땡땡이라는 어떤 공간에 새로운 산업과 영역이 생긴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뭐 미용이나 보건, 실버 등 새로운 산업들은 자꾸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뒤에다가 보건 업무, 실버 업무라고 하면 약간 어색할 겁니다. 반대로 업무가 아닌 산업이라는 용어로 붙이게 되면 자연스러움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법 체계에서도 이제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업무가 아닌 산업으로의 인식의 전환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도시 재생의 문제입니다. 기성시가지 도시 재생과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생활 SOC 뉴딜 예산이 올해 23조 투입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경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생활 SOC 뉴딜 정책은 좀 더 많은 예산이 집중적으로 정말 뉴딜 사업답게 조금 집중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신도시 공간 체계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1기 신도시의 재생에 대해서 이제는 준비하면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ICT를 대비한 문화들이 1기 신도시에 장착되는 구조로 이제는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작게 보면 상품적인 얘기입니다. 부동산 상품적으로 보면 최근에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고립시대, 격리시대, 단절시대라고 하더라고요.
그 솔로 클래스라고 하던데 보통 1인 주체의 이제 객체화, 주체화되는 현상이 조금 더 심화될 거라고 우리가 이야기들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도시명에서는 이제 소호텔이라는 어떤 단어가 자연스럽게 우리 생활에 빠르게 장착되지 않을까. 스몰 오피스, 홈 오피스 텔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빠르게 다가올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득이 올라가면서 또 생기는 개념 자체가 헬스텔이라는 개념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도 좋고 삶의 만족의 목적은 치유의 건강이기 때문에 건강을 최우선시하는 헬스텔이라는 개념이 다가올 것 같고, 평면적으로는 초미니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두에 우리 서울시 치과장님께서 1인 점유 면적이 14해배라고 했는데요. 이제는 14해배가 아니고 반에 더 좁아지는 오히려 7해배 정도가 도심의 어떤 최저 기준으로 여겨질 만큼 초미니텔이 더 등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교외적으로 보면은 세컨하우스의 개념이 이제 보편화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렌트텔이 좀 더 체인화되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 아마도 윤 박사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개념들도 아마 작은 상품적으로는 앞으로 업계에서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명론 대표님께서는 고용 문제라든가 상기 신도시의 계획에서 조금 더 계획 개념을 변경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건축법상에 있어서 업무와 상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조금 더 변경할 필요가 있다든가, 그리고 뭐 앞으로 이제 뭐 부동산 상품 같은 경우가 특히 많이 변할 것 같으니 거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진 정도 UIT 그 이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요.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코비드가 이렇게 유행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되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 과학적인 데이터를 잘 축적했고 그거를 꾸밈 없이 공개했기 때문에 투명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이제 그 현장에서 느낀 바를 말씀을 드리면, 그 공공 부분에서도 그렇고 민간 부분에서도 그렇고 도시에서 축적되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데이터를 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세계적으로도 인류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고 거기서 모든 과학과 기술들과 사회, 문화, 예술들이 다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이용하게 되면 발전된 ICT 기술을 이용해서 뭐 많은 정보들을, 또는 앞으로 도시가 그려나갈 미래 모습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아직 그런 조건 또는 그런 생각들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도시라는 것을 그냥 뭐 건축물과 사람이 모여 있는 것으로만 볼 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예술적인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뭐 데이터를 이용을 해야 되고, 또 사회과학적인 분석 또는 심리학적인 분석, 또 예술적인 접근, 이런 걸 통해서 도시를 디자인해 나가는 시기가 이제 도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어쨌든 기존의 축적된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대응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로서 김승남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제가 그 설익은 생각이지만 도시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렸다면은, 지금은 간단하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겠지만 그 유발 하라리 교수가 기고문을 하나 썼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세계에 대해서 기고문을 썼는데 워낙 많이 회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용은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이 이렇죠. 그러니까는 건강의 문제와 전체주의적인 감시 체계 둘 중에 우리가 무언가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가 올 수가 있다. 결국엔 감시 사회가 도래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수용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와 함께 동시에 아주 무서운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독립전쟁을 했을 때 이제 지금과 같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는데, 전쟁이 끝나고 60년 후까지도 그 비상사태를 해제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 감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그 체제를 계속 유지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는 저희 정부가 그나마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투명하게 정보도 공개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여러 가지 호평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사태가 계속 지속이 되고 이런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또 언제 이런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감시 체제를 저희가 언제나 좀 마련을 해야 된다는 모습,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요구를 저희가 정부에다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오늘 이근영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마무리 논의 주제에서 직접 대면하는 상황을 대체할 수 없는데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재택근무라고 하는 것의 확산은 이게 이제 다르게 보면은 매일 재택근무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정의상.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는 집에서 일을 하고 또 3-4번은 또 직장에 갈 수 있으니까 대면 접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근무 제도라고 하는 게 저희가 인식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인사 고과에서의 손해보는 문제, 그리고 혹은 인간관계 형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들인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인비전에서 그 사사로운 농담을 서로 주고받게 하는 30분의 시간을 준다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여나 생길 수 있는 인간관계의 단절 같은 것들도 보완해 줄 수 있는 체제가 이미 이렇게 실험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앞으로 재택근무가 가지는 어떤 그런 부작용이나 문제점들이 그리 크지 않고 다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순환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은 앞으로 세계적으로 강력한 정부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력한 정부에 의한 그 강력한 통제가 다소 우려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인간관계 문제도 역시 다른 측면으로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으로 그 6분의 토론을 다 마치고 지금 잠시 그간의 질문이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질문하신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질문이 준비가 됐습니까? 너무나 명쾌하게 말씀들 해주셔서 그런지 오늘 질문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쁜 시간에 또 한 2시간 넘어 또 방송 준비한다고 꽤나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런 시간을 가서 다 같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저희가 앞서 제가 처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 신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측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무엇을 맞추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인간이 가진 상상력을 동원해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하고자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가 좀 더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오늘 적당히 넘겨짚은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저희가 이것을 심도 있게 연구해서 그야말로 저희가 상상한 상황이 벌어질 경우에는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면 저희의 오늘의 그 토론이 더욱더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